큐텐 재팬 기초 마스터 패키지 30일 완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큐텐 재팬 이해하기, 이제 해야 될 일들, 부업으로 해야 될지 전업으로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업데이트를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이 큐텐 재팬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딱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형태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큐텐 재팬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무료 교육을 제가 업데이트를 해놨는데요. 그 무료 교육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통합본으로 지금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큐텐 재팬에 처음 도전하실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은 전부 다 합치니까 약 한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특강 커리큘럼부터 창업 스토리부터 진짜 글로벌셀러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창업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큐텐 셀러로 돈을 벌게 되는 케이스, 그리고 못 벌게 되는 케이스, 최소한의 이제 업무 능력 파악하는 부분들, 그리고 큐텐 재팬의 현재 솔직한 장단점들,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 중에서 큐텐 재팬 판매하기 위한 자본금, 그리고 일본어를 못해도 할 수 있나요? 또 요새 이런 무재고 위탁 판매 아니면은 무재고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나는 상품을 사서 판매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 지재권, 요새 큐텐 재팬의 지재권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시고, 코스트코나 올리브영에서 사입해서 판매를 해도 될까? 그런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유통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한계와 이제 차별성 전략들,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되는 건지, 재고를 보유하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건지, 리셀러와 이제 브랜드셀러의 성장 방법들, 이런 내용들로 거의 2시간 정도 준비를 했고요. 이걸 큐텐 재팬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한번 먼저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블로그와 카페에도 이제 이런 총 정리하는 통합본 매뉴얼을 올려놨어요. 저희 유닉스 캠프 카페에 가보면은 제가 이거는 영상 하단에다가 링크를 좀 달아 놓을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 여기 보면은 큐텐 재팬 뿐만 아니라 쇼피나 아마존이나 다른 마켓들에 대한 가이드도 쭉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큐텐 재팬을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 큐텐 재팬에 대한 입점 운영 가이드 공지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 공지도 제가 계속해서 무료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페는 가입하시고 만약에 게시글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게시글이나 댓글을 한두 개 정도 쓰시면 자동으로 등업이 되시니까 꼭 가입 인사하시고 인사 환영하시는 댓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교육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공지사항부터 유튜브 안내, 매뉴얼, 그리고 큐텐 재팬에 대한 공지사항들, 업데이트들,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게시글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게시글이 보이고 어떤 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있는 게시글들은 이제 등업만 하면은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게시글이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동 등업이 안 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다가 자동 등업이 될 수 있게끔 게시글 작성과 댓글을 이제 몇 개 정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도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쭉 한번 읽어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 게시글 링크도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같이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내가 큐텐 재팬으로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걸 판단해 보시고요. 이 영상을 보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분들은 이제는 목표치를 좀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큐텐 재팬으로 한 달 만에 월 100만원으로 부업으로 돈을 벌기, 이런 컨셉으로 제가 가이드 프로세스를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업무 환경 세팅하는데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큐텐 재팬 기초 마스터 패키지 30일 완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큐텐 재팬 이해하기, 이제 해야 될 일들, 부업으로 해야 될지 전업으로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업데이트를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이 큐텐 재팬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딱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형태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30일 완성 프로그램까지 이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필요하실 거예요. 아마도 매출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한 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또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도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오픈도 해드리고 때에 따라서는 전부 다 무료로 오픈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따로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무료 특강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내용이 좀 많죠? 일단은 저의 창업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큐텐 재팬 글로벌 셀러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직장인, 경단녀, 취준생 분들, 이런 분들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최소한의 업무 능력 파악하는 거. 그리고 10년 동안 월급만 모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직장인으로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똑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이렇게 사업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 되게 좀 후회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되게 힘들게 어렵게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월급만 열심히 모으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큐텐 재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큐텐 재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라쿠텐, 큐텐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온라인 수출의 이제 효율적인 업무 세팅, 큐텐 재팬을 위한 현실적인 자본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 사실 저는 그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에는 얼마 정도 자본금이 필요로 하고 나중에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로 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본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되실 텐데 언제부터 여러분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같이 알려드리고요. 큐텐 재팬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일본어를 몰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무재고, 위탁 판매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무재고, 구매대행, 이런 글로벌 셀러의 현실. 유튜브에서 보니까 큐텐은 지재권 상관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재권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나요? 큐텐에서 누가 제일 많이 구매하나요?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나요? 사업자 등록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해야지 꾸준하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코스트코 같은 데서 사입해서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리셀러, 브랜드셀러에 대한 성장 방법들, 이런 내용들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저의 창업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2009년부터 해외 전자상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저도 예전에 똑같이 회사 다니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혼자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보고 물론 전자상거래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망해도 보고 진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이베이 재팬에서 공식 강사로 있어요. 한국에서는 저만 이베이 재팬에서 강사로 되어 있고 저는 2009년부터 이베이 마켓과 이제 큐텐, 이제 처음에 제가 사실 했던 마켓은 큐텐 재팬이 아니라 큐텐 싱가포르였어요. 그래서 큐텐 싱가포르를 팔다가 이제 나중에 큐텐 재팬으로 확장을 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다양한 여러 해외 전자상거래 운영하는 노하우로 한국 이커머스 셀러들이 한국에서만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모두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유통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브랜드셀러 분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는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를 또 런칭을 해서 해외로 확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09년부터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도 해외 이커머스를 알게 된 거는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 때문에 알게 됐고, 그 친구를 통해서 이베이라는 마켓과 이제 그때 당시에 큐텐 싱가포르, 이제 글로벌 G마켓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마켓을 알게 돼서 한국 상품을 해외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화나 뭐 화장품 돈 되는 거 다 이렇게 팔았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통업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대부분의 한국 셀러분들이 많이 팔고 계시는 한국 화장품, 그리고 잡화, 케이팝 이런 것들 많이 팔았어요. 제가 2010년도에 가장 먼저 판매했었던 화장품 브랜드가 이때 부산에 있었던 브랜드예요. 지금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때 팔았었던 아이템이 한 2,000원, 3,000원 정도 갖고 와서 거의 한 12,000원, 13,000원, 거의 마진을 한 10,000원 정도씩 보고 이렇게 판매를 했었죠. 근데 사실상 그때는 이런 가격으로도 충분히 판매가 일어났었습니다. 판매가 잘 일어났다라기보다는 한국 화장품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었죠. 그리고 2011년, 2012년도부터는 정말 진짜 본격적으로 화장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이때 이제 팔았었던 브랜드들은 이제 거의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로드샵 브랜드들은 다 판매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판매했었던 화장품 브랜드가 약 22개 정도 브랜드를 판매를 했었었고요. 상품 SKU, 즉 상품 품목 수로는 약 한 2만 개 정도? 이 정도 상품을 가지고 이제 취급을 하면서 상품을 판매를 했었어요. 어, 처음부터 이렇게 판매를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한 개, 두 개 브랜드로 시작을 해서 이제 유통업을 거의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 브랜드로 같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도에서는 이제 해외 물류업도 시작을 했고, 아까 얘기했었던 FBA도 시작을 했고, 이제 중국에 가서, 광저우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면은 4PL이라고 하지만 상품을 사입 대행 그리고 포장 발송 대행 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런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서는 해외 전자상거래 관련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다가 이제 쫄딱 망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판매를 시작했죠. 유통업 그리고 브랜드 제품들도 만들고. 네. 지금은 이런 브랜드 제품은 잡화나 뭐 아이디어 용품이나 트렌드한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였던 것처럼 이제 2009년 9월 달에 저도 똑같이 개인 사업자를 냈었고요. 처음에 이제 저도 사업자를 냈을 때 이제 지금처럼 이런 창업 정보들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사업자 내고 이제 뭐 지식인에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이런 대략적인 지식들만 보고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인 사업자를 내고 나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좀 어리버리를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필리핀에다가 자동차 부품을 팔다가 이런 이커머스를 국내를 약 한 6개월 정도, 5개월, 6개월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국내는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해서 나는 아예 좀 희소성 있는 시장으로 가자라고 해서 바로 이제 해외 시장으로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렸던 게 이제 한국 현대 자동차 부품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서는 인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 그쪽 나라에서는 한국 현대자동차가 조금 우리나라 지금 뭐 수입차를 얘기하는 것처럼 좀 고가의 이미지, 되게 품질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내가 직접 그냥 아예 온라인 형태로 팔아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막 찾다 보니까 싱가포르 친구를 알게 됐고, 그 친구가 이런 마켓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때부터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저도 똑같이 이런 한국 화장품
그리고 자파, 그리고 케이팝 이런 것들을 팔았었는데 제가 온라인상에서 제일 먼저 판매했었던 아이템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자파를 먼저 팔았었습니다. 되게 생뚱맞게. 가장 먼저 판매했었던 건 이제 노트북 관련된 랩탑 용품이라고 하죠. 랩탑 용품 관련된 제품들을 팔다가 한국 화장품을 올렸는데 갑자기 이게 잘 팔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자료를 리서치해 보니까 케이팝이 인기가 있어서 케이팝도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된 케이스고 그러다가 제일 매출이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이 중에서 이제 역시나 저도 한국 화장품들을 제일 많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서는 이렇게 싱가포르 마켓에서 주력으로 판매를 했었었고요. 어, 이때 당시에 싱가포르 마켓에서 한국 셀러가 판매하는 셀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때 당시에 혼자서 이제 일을 했었었는데, 사업을 했었었는데, 하루에 데일리 판매량이 적으면은 한 50건, 정말 적었을 경우는 한 50건, 그리고 많으면은 한 300건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매를 했을 때, 이때는 심지어 마진율도 되게 좋았었어요. 마진율도 좋았어서, 저는 참, 이때, 어떻게 보면 이때 참 행복했던 이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 13년도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팔았었고,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부가세를 다 환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부가세 환급 받았고요. 2012년도에서는 이제 일본 시장을 알게 돼서, 좀 우연찮게 일본 관광객을 이제 제가 좀 도움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본 시장을 알게 돼서, 일본 마켓으로도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제가 쭉 보여드린 사진은 이제 예전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전부 다 구글 포토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내가 되게 좀 진심으로 다가가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시장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재구매율이 월등하게 좋은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가 이제 열심히 돈도 많이 벌기 시작을 하고 이제 더 좋은 사무실로 이전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큐익스프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큐템 판매하시는 분들은 큐익스프레스를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서는 유라시아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 유라시아라고 하는 회사가 큐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돼서 이때 당시에 저도 매일매일마다 직접 가서 이때는 여기 배송회사가 화곡동에 있었거든요. 매일 가가지고 상품 전달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서는 이제 더 전문적으로 화장품 유통하고 케이팝 굿즈 열심히 팔고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이제 저도 미국 아마존 마켓에 본격적으로 좀 판매를 했어요. 아마존 마켓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가장 급성장을 이뤘던 시절이 이제 이 아마존 마켓에 판매했었던 적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서는 제가 2013년도에 아마 런칭을 해서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제가 2014년도에 아마존에 판매를 할 때 사실상 한국 셀러들이 뭐 저 포함해서 한 30명 있었나? 3, 40명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서로 뭐 이런 셀리어스라든지 뭐 마진도 그렇게 막 깎지도 않으면서 경쟁도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진율이 괜찮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매출이 제일 잘 나왔던 시기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제가 지금 와서 제일 후회하는 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안 산 거.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쇼피파이라고 하는 회사 주식을 안 산 거.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은 좀 많이 떨어졌죠. 중국 그 사드 터지고 나서. 그 전까지는 정말 한국 화장품의 전성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6년 정도부터 이제 한국의 페이오니어라고 하는 이제 결제 대행 회사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아마존 셀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자, 2014년도에 중간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물류 사업 한다고 중국에 갔었고요. 요거는 중국에 이제 사무실 차렸던 거, 뭐 이런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의류 제품, 그리고 뭐 신발, 이거 신발이거든요. 이 보이는 이런 것들 이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이때도 되게 잘 팔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대문 시장이랑 비슷한 컨셉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중국의 시장 가서 상품 사입하고 이제 포장하고 발송하고 잘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저하고 같이 저한테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하고 같이 상품을 사입해서 한 20명 정도 같이 이제 발송 처리를 제가 대행을 해드렸었는데 이때 하루에 한 데일리 판매량이 한 2,000건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잘 팔았었죠. 아, 이때 이제 출고했었던 사진이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여기 보이는 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잘 팔렸었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의 도매 시장의 대표적인 게 뭐 한국 여기 화곡동 도매 시장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화곡동 도매 시장에서는 한국 제품들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상품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곡동 시장에서는 많이 구매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 아이템 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품절 단정 걸린 아이템들은 여기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할 때는 이제 저도 가끔씩 시장을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자사몰을 구축을 했어요. 자사몰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자사몰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뭐, 제가 얘기하는 기준이 잘 된다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마존 판매나 이런 마켓에 비해서 좀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아마존에다가 상품 발송할 때 이제 쪽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다 보냈었는데 실제로 아마존 고객이 제 쇼핑몰로 유입이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고요. 따로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돌려서 이때 당시에서는 페이스북 광고를 많이 돌렸었고 이런 이미지 형태로도 많이 노출했었었고 했는데 생각 외로 이제 리소스를 부은 것 대비 이렇게 효율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몰을 같이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 안 되겠다. 다시 하던 거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다시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서는 이제 저희 회사에 되게 큰 이슈가 하나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2017년도에 아시다시피 이제 인건비가 한 번에 폭등을 좀 했죠. 한 번에 최저임금이 한 17%, 18% 정도 이제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분들 급여도 다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이런 4대 보험료까지 다 올라가게 되고 퇴직금까지 다 올라가게 되고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정비는 올라가고 마진율은 떨어지고 그리고 경쟁자로는 더 올라가고 제일 큰 게 이거였어요. 이제 직접 판매를 시작하는 브랜드사. 저희한테 상품을 공급해주는 이 회사가 직접 이제 해외에 런칭을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안 되겠다. 이제는 나는 화장품 판매하는 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화장품 재고를 터는 것만 하더라도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사를 피벗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업으로 전향을 좀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됐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 2017년도에 이렇게 크로스보더 전문 이커머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었고 이때 개발했었던 거는 이제 국내 오픈마켓, 이제 도매 상품 이런 데 데이터를 자동으로 크롤링해서 요새는 이제 이런 것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때 당시에 데이터를 갖고 왔던 게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 이 두 가지를 갖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갖고 와서 이제 다 자동 변환 시켜가지고 뭐 쇼피, 라자다, 이베이, 큐텐, 뭐 아마존 이런 마켓에다가 다 한 번에 등록하고 다 품절 단정 관리시키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거 갖다가 열심히 만들면은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투자를 해주는 회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왜 안 해줬는지 이해를 가더라고요. 뭐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제가 마케팅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만들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요거 링크 클릭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재생이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마 클릭을 못 하겠네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데이터를 다 크롤링 해오는 거고, 여기 보면 뭐 상품 수집, 뭐 상품 변환, 데이터 변환, 옵션 수정, 뭐 가격 자동 세팅하는 거, 이런 기능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저는 상품을 약 한 70만 개 정도, 70만 개 정도를 취급을 해서 데이터를 뿌리면서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지금은 이커머스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대량 등록은 지금 트렌드와는 맞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이게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만든 게 아니라 또 2017년도에 이제 쇼피하고 같이 MOU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개발했었던 시스템 장비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평생 교육원도 설립도 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글로벌 셀러 온라인 교육을 좀 글로벌 셀러 교육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땅값 비싼 강남의 삼성역 바로 앞에, 코앞에다가 차렸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해외 플랫폼 교육도 하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덤핑 용품들도 도매 수출도 하고요.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저가형 이런 잡화 제품이라든지 저가 제품이 나오면은 이렇게 수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만들어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스몰 브랜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작은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작은 시장의 영역의 상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의 스토리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되게 많은 일을 했네요. 저도 구글 포토 사진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온라인 전화상거래로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진짜 온라인 전화상거래로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판매하시거나 쿠팡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한국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하다가 나랑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가 큐텐 시장이 여러분들과 안 맞으시면은 차라리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빨리 다른 업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조건도 필요로 해요. 일단은 사업 운영에 대한 기초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이 사업 운영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은 사실상 근로자 마인드와 사업자 마인드는 전혀 틀리다라고 하는 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개입을 하진 않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기획하고 만들고 그 결과물들을 도출해내서 이제 최종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이런 과정들을 얻어가야 되는데 이게 큐텐 판매하는 것과도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뒤에 가서 뭐 리셀러라든지 브랜드셀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 부분들도 연관이 전부 다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기초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우리는 큐템 재팬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큐템 재팬에서 열심히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면 되겠구나. 이게 1번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 자본금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세무 지식이나 뭐 만약에 나중에 사람을 채용하시게 되면 노무 지식도 당연히 있으셔야 될 겁니다. 최소한 이 1번, 2번, 3번, 이 사람을 아직은 안 쓰는 단계면은 이 세무 지식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회사라고 하는 구조는 돈을 벌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근로자 마인드가 아니라 사업자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성과를 내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틀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큐텐 재팬에 판매를 할 때 또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커머스에서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의 전문가는 꼭 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큐텐 재팬에서 판매를 할 때 아이템, 즉 마진이 남는 아이템만 찾아가지고 열심히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취급을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아이템만 찾기 때문에 카테고리 전문가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전문성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냥 그 흐름만 쫓아가는 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리셀러 형태로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카테고리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마케팅 능력은 꼭 필요로 하다. 그리고 린 스타트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걸 간단한 목업 형태로 만들고 MVP 형태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품이 나오면은 그걸 책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제 더 가공을 시켜서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 아이템이 나랑 안 맞다라고 하면은 빨리 피봇해서 즉 다른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서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큐텐 재팬 판매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판매를 하시다가 나랑 안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아예 다른 사업을 생각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카테고리로 투자를 하셔도 다른 카테고리로 이렇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더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여기 뒤에 가서 큐텐 재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여기 뒤에 가서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은, 지금 시점의 저의 생각은 상품보다 마케팅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의미는 지금은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상품 또는 뭐 유행하는 상품 이런 제품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원하는 고객한테 원하는 가격으로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 원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노출시켜서 설득을 시켜서 판매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브랜드 제품을 만들 때도 사실상 상품은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조사 입장에서도 상품 만드는데 가능하면은 최대한 만들어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왜냐면은 이 부분도 제조사 입장에서도 지금은 경기가 더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든 걸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록한 제품이 이 모바일에 나올 확률이 그리고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제품이 이 조그만한 고객 핸드폰에 내 제품이 노출이 돼서 최종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작업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품만 등록한다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등록한 제품을 노출을 시켜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매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은 이제 필요가 아닌 필수인 시대고요. 마케팅 능력을 위한 기초 지식으로 제가 책을 좀 고민을 하다가 한 3개 정도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러면은 해외 전자상거래 창업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마켓들이 있죠. 이베이, 아마존, 쇼피, 라자다, 큐텐. 누구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고, 엑셀도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고, 웹 디자인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저는 포토샵을 전혀 못하는데 할 수 있나요? 그런 분들도 일단은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판매하실 거면은 웹 디자인을 할 줄 아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제가 여기다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SNS를 잘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SNS를 잘 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SNS를 열심히 본다라는 게 아니라 내 피드를, 내 컨텐츠를 업로드를 자주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소위 말하는 뭐 관종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판매를 잘할 확률이 좀 더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언어, 그리고 이제 이런 끈기 열정 필요하다. 당연한 거죠. 자본금, 뭐 시간 투자, 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얘기하면은 되게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러 가지 창업 지원해 주는 곳이 많이 있는데, 딱 한 요 네 가지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스타트업 사이트하고 기업마당, 창업진흥원, 그리고 지역별 창업 지원 센터들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뭐 남동구 뭐 청년 창업 지원 센터처럼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어디 어디 청년 어디 어디 창업 지원 센터라고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거기에서 어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어떤 산업진흥원 같은 데서 불러주면은 저도 또 나가고 있어서 한번 만나뵐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창업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 꼭 돈이 있어야 지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어, 일단은 이 부분은 당연히 돈이 있어야지 우리는 창업할 수 있겠죠. 물건을 살 자본금 있어야 되겠죠. 사업장 운영 지식을 알아야지만 창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하면서 배우는 건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은 솔직히 한 일주일 아니면 트레이닝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씩 운영하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업은 해도 되는 걸까? 이거는 저는 일단은 비추합니다. 네, 저는 일단 비추를 해요. 그리고 망하면 어떻게 되지? 사실상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3번, 4번일 것 같은데 그냥 동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떤 투자를 받는다라든지 뭐 어떤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해서 1인 기업이 아니라 나는 뭐 동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나는 우리 회사를 뭐 되게 이런 쿠팡이나 뭐 이런 되게 컬리나 이런 큰 회사로 나는 키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나는 내 회사 먹고 살기 어, 열심히 내 회사만 먹고 살기 바쁘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동업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망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제가 제일 최근에 망했던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다가 망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동업을 해서 네, 동업을 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망했었던 대출금, 네, 사업자 이름으로 받았던 대출금은 아직까지도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사업을 망하게 되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자본금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혼자 망하면은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만 이제 내가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이런 뭐 대출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투자금이라든지 투자도 뭐 이것도 크게 보면은 뭐 엔젤 투자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뭐 VC라든지 이런 여러 투자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투자 기관에서는 망해도 따로 책임 추궁하진 않지만 이런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명의로 받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이게 개인 사업자가 됐든지 법인 사업자가 됐든지 어쨌든 법인 사업자가 됐어도 요새는 다 대표자 그 연대보증을 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 서는 프로그램들도 있기는 해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대표자 연대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에는 다 상환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돈을 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돈을 빌렸을 때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상품을 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어떤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비용을 쓰시는데 사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꼭 미리 준비해라 라고 해서 주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제 선배나 멘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시간이 항상 모자르죠. 저도 시간이 되게 모자라서 되게 저 나름대로 시간 되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시간들은 이제 모두 당연히 끊으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창업 초기 1년부터 한 3년 정도까지는 거의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저도 일을 했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이런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번 넘어져도 한 번 성공하면 모두 패칭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제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 정말 폭삭 망했었을 때가 2019년이었거든요. 2017년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을 하고 2019년도까지 정말 많은 돈을 까먹었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 정도를 이제 까먹었으니까 많이 네, 소외를 봤죠. 이때 완전 망하고 다시 일어서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일어설 때 유통업을 다시 시작을 할 때 저한테 상품을 이제 먼저 공급해주고 상품 대금은 나중에 줘라 이렇게 해주는 거래처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때부터 다시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월급만 받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 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다니신 지 한 3년 안쪽 되신 분, 5년 안쪽 되신 분, 10년 정도 되신 분이 계시겠죠? 자, 만약에 내가 실수령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초반 정도면은 실수령액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대기업 빼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도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딱 3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실수령액으로 월급으로 300만 원 받는다. 그리고 연봉 상승률이 한 2% 정도 가정을 했을 때, 1년부터 10년까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게 되면은 딱 10년 동안 3억 9,400만 원, 네, 한 4억 정도를 현금으로 딱 벌어가게 됩니다. 근데 내 나이는 40이 되었네요. 그죠? 근데 이걸 오로지 100% 전부 다 저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비 한 40%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축을 한 40% 정도 한다라고 보게 되면은 사실 저축을 40% 하는 것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 저축하고 나머지 뭐 보험료, 기타 뭐 이런 것들 다 써서 쭉 저축액만 다 더하니까 10년 후에 저축액이 1억 5,700만 원 정도 벌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재테크도 할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현금만 딱 모았었을 때 10년 후에 내가 열심히 현금을 모으니까 월급을 모으니까 1억 5,700, 약 한 1억 6천 정도를 내 통장에 있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나이 40이 되는데 나는 내 통장에 1억 6천이 있다. 든든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 갖다가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앞으로 내 생활비 그리고 내 노후 그리고 여기 보이는 돈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계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어떤 결혼도 하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내 건강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 변수가 이제 부모님
병원비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제가 29살 때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미래가 딱 정해져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그냥 회사 말고 뭔가를 좀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튜브 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 나중에 혹시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큐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큐텐 플랫폼 구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큐텐 네이버에서 큐텐을 검색을 해보면은 큐텐닷컴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는 큐텐닷컴에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큐텐 재팬이라고 하는 마켓에 판매를 하는 거고, 큐텐이라고 하는 시장이 이제 큐텐닷컴을 포함해서 큐텐 싱가포르, 뭐 큐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등등 뭐 홍콩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싱가포르 법인입니다. 그래서 큐텐닷컴은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시면 안 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참고로 큐텐닷컴에서 판매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판매를 할 수는 있지만 보통 큐텐닷컴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중국 셀러나 뭐 미국 셀러나 뭐 일본 셀러나 이 중에서 중국 셀러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여기에 이 셀러들이 여기다가 상품을 등록을 시켜놓고 이제 한국 구매자들이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큐텐 재팬이라고 하는 마켓, 즉 큐텐 재팬은 2018년도에 이베이에다가 큐텐 재팬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큐텐 재팬에 가입을 하시고 이제 큐텐 재팬 셀러로 가입을 하시고 판매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돈을 벌어보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수업에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내 가치를 돈이랑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보면은 온라인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겠죠. 온라인에서도 상품을 팔 수 있고 서비스를 팔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오프라인에서도 상품을 팔 수 있고 서비스를 팔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를 하시게 된 거고, 이 상품을 판매를 할 때는 나는 유통상품을 판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같이 운영을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큐텐 재팬 마켓에 처음 런칭하신 분들은 이 중에서 유통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저도 제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것부터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여기서부터 하다가 나중에는 주력 카테고리를 찾아내서 그 다음에 그 주력 카테고리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체 브랜드만 판매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같이 판매를 하시던지 어떤 다른 셀러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브랜드 인지도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유통상품을 우리가 취급을 했을 때 이 유통상품을 고객이 왜 사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고객이 상품을 필요로 해서 어, 내가 저 아이템이 필요로 해서 검색을 통해서 상품을 찾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처음에 상품을 검색을 하고 그 브랜드 인지도를 제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기억해내서 상품을 구매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고객들이 알아서 그 브랜드를 검색을 해서 그 브랜드를 찾아서 구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걸 알려서 고객들이 검색을 해서 상품을 구매를 하게끔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즉, 이 두 가지 차이가 브랜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브랜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케팅 그리고 브랜딩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한 거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10년 동안 월급만 받고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아까 그 얘기를 했었죠. 한마디로 월급만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 시간, 내 노동을 투입을 해서 돈과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참여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월급을 벌고 내 시간하고 노동을 투입을 해서 돈을 벌고 지금 이 수업에 참여를 하셨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쿠팡 알바, 컬리 알바, 그리고 회사를 다닌 거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퇴직금 차이는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시간하고 돈하고 바꾸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하고 돈을 바꾸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산하고 돈을 바꾸는 업무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자산을 만드는데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자산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끔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셀러나 브랜드셀러 같은 경우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리셀러에 대한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네, 고객이 재구매를 할 수 있게끔 고객과 친해지는 부분, 고객 후기, 상품 리뷰라고 하겠죠. 그리고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험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면서 쌓았던 마케팅 자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고객과 마케팅 능력과 내 상품에 대한 리뷰, 이런 것들이 이제 리셀러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랜드셀러의 대표적인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그쵸, 맞습니다. 브랜드 가치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를 키워놔서 이 브랜드 가치를 사람들이 보고 내 상품을 재구매를 한다든지 내 상품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리셀러에 해당하시는지 브랜드셀러에 해당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큐텐 재팬에 판매를 하시던지 다른 플랫폼을 판매를 하시던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커머스 셀러로 판매를 할 때는 자산을 만들어 놔야지만 나중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큐텐 셀러로 시작을 했는데 돈을 못 버는 사례들이 있겠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사례들을 제가 쭉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플랫폼 구조를 이해를 안 하는 경우,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큐리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큐텐에서 상품을 리서치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상품을 카테고리를 어떻게 분석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꼭 같이 보시게끔 안내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셀러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냥 관리자 페이지 안에서만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셀러 입장만 생각을 하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한 제품이 어떤 곳에 어떤 구조로 노출되고 어떤 형태로 노출되고 다른 셀러들과 차별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파악을 안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큐텐 매뉴얼을 제대로 익히지 않는 경우. 세 번째로는 내가 플랫폼에 맞추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나한테 맞추는 경우.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해외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뭐 곱하기 뭐 2.5배로 곱하기 뭐 차입가 대비 뭐 2.5배로 나는 상품 등록할 거야. 또는 뭐 한 개당 무조건 뭐 10,000원 이상씩 마진을 책정할 거야. 이렇게 이제 수익 분석을 해놓고 판매 단가를 정해서 상품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은 다른 경쟁 셀러라든지 다른 셀러들은 다 고객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을 산정을 해서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판매 가격을 선정을 해서 다른 경쟁 셀러와 차별성이 전혀 없게끔 만드는 부분이죠. 자, 네 번째, 그냥 무작정 상품만 등록하는 경우, 이제 전략 없이 상품만 등록하는 케이스, 누구나 다 똑같은 아이템만 파는 경우, 이거는 당연히 경쟁 셀러 때문에 그렇겠죠. 저도 예전에는 이제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하면서 그때는 그냥 무작정 상품만 등록하면은 뭐 얻어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q10에서 처음에 상품을 약 한 10만 개 정도까지 대량 등록한다라고 해서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만 개까지 늘려봤더니 그제서야 반응이 조금 더 있었었고 70만 개 정도까지 늘리니까 그제서야 어느 정도 되게 골고루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팔리는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q10에서 그만큼 상품을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을 안 열어줘요. 왜냐면은 플랫폼 입장에서는 안 팔리는 데이터들은 다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쓰레기 데이터는 있어봤자 자기네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모든 플랫폼들이 거의 대부분 다 플랫폼들이 이런 상품 등록수 제한이 좀 있죠. 그래서 무작정 상품만 등록하는 거는 요새 트렌드와는 맞진 않고 지금은 저도 전문적인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전문적인 아이템을 판매하는 케이스 이런 형태로 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판매 건수보다 중요한 건 이익이고 그리고 단순히 상품 판매 건수만 채우는 것도 조금 안 좋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큐텐에서 지금 판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가세일 때는 매출이 되게 잘 나오죠. 근데 어, 메가세일 때 오히려 참여를 안 하는 게 더 이득일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메가세일 때 이제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쿠폰 할인 금액이라든지 카테고리 수수료 그리고 쿠폰 할인 금액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가세일 때 1%의 수수료가 더 차감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를 다 제하고 나면은 실제로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경우 특히나 리셀러 분들 같은 경우는 메가세일을 통해서 아까 제가 여기에 적어놨었던 이런 자산이 안 남는 경우, 이 안 남는 경우는 그냥 거의 봉사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경우에서는 차라리 그냥 메가세일을 참여를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하루에 뭐 몇백 건 팔았다, 뭐 1000건, 2000건 팔았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브랜드 제품이라든지 내 정해진 고객처가 나한테 꾸준하게 얼마나 상품을 구매하게끔 만드는지 거기에 따른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지금은 더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고객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가격만 싸게 팔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똑같은 제품을 서로 계속 가격만 다운시켜서 안 팔렸어? 그러면은 오늘 가격 할인시켜가지고 더 싸게 판매하는 경우, 최저가 형태로만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내가 상품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이 잘 파는 것만 따라서 판매하는 경우들, 대표적인 게 벤치마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프로젝트 안에서도 저는 항상 상품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그만한 시드를 점점 잘 팔릴 수 있게끔 만들어가게끔 만들어야지 이미 잘 팔리는 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들면은 그냥 이 경쟁 셀러와 계속 가격적인 면만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은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노출적인 부분, 즉 광고죠. 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들은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경쟁 셀러와 차별성을 가져가면서 내 상품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셔야지 진입장벽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경우, 이거는 아실 거예요. 택배비나 거래처 단가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로 하고요. 고객의 이제 재구매의 중요함을 모르는 경우, 어, 큐텐 마켓, 즉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고객 응대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단순히 친절하게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객이 어떻게 하면은 나를 다시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만들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CS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제품들을 구매를 했는데 그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사용 방법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사용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다.
만약에 상품이 늦어지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뭐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고객님 친구처럼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차별성 있게끔 응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내 팬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고객들은 내가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나한테 구매를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일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단순히 판매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CS를 하는 게 소홀해져요. 그리고 내가 내 차별성 있게끔 상품을 만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이 차별성 있는 상품이라는 거는 유통업 상품, 즉 리셀러 상품으로도 차별성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내 브랜드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 차별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CS 부분도 차별성 있게끔 만들게 되면은 고객들은 나한테 다시 재구매를 하는 케이스가 많은 시장이 일본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내가 정한 시간 내에 완료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일로만 미루는 경우. 이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전업으로 셀링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포장하고 발송 처리하고 끝나고 나면은 되게 피곤하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 끝내고 또는 안 끝내고 그냥 계속 미루는 경우. 그래서 데드라인을 항상 정해놓고 업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단순하게 상품을 등록하는, 단순하게 상품만 등록하는 케이스, 그냥 단순하게 벤치마킹만 하는 케이스, 그리고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광고만 하는 케이스, 이런 세 가지의 사례가 돈을 못 버는 사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돈을 벌게 되는 사례. 일단은 구매자 입장에서 플랫폼을 좀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을 등록한 게 어떠한 형태로 고객이 내 상품을 마주하게 될까? 어떠한 상태로 고객이 내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지, 이 경로를 분석하는 케이스고요. 자, 이것도 내가 만약에 상품을 취급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최소한 뭐 한 100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걸 일일이 전부 다 분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제품을 다 분석을 할 수도 없고, 항상 내 주력 아이템, 주력 상품, 그런 상품들 위주로 상품을 만들어가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력. 네,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쟁 셀러도 회피를 당연히 해야 되고, 경쟁 상품들도 회피를 해야 되고, 나만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입 장벽들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 셀러가 내 상품을 딱 봤을 때, 왠지 저 아이템은 내가 따라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시도를 해보면은 못 따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걸 통해서 외부 트래픽을 갖고 와서 상품을 구매를 유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 카테고리로 전문 셀러로 확장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내 샵에 차별성을 만들어서 고객을 설득하는 경우, 그리고 마케팅 자산을 키워가는 사람. 그래서 돈을 벌게 되는 경우에서는 상품을 만들어 간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상품들을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냥 남들과 똑같이 하게 되면은 그냥 똑같은 셀러가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남들과 차별성이 있고 고객이 원하는 걸 내가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지 점점 더 성장하는 셀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장인, 경단녀, 이런 취준생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신에 조건도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조건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일단 간단하게 시간하고 매출의 비례를 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똑같이, 네,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 형태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로 성장을 했을 때 이제 시작하는 이 단계부터 어느 정도 성장하는 이 시간까지, 이때까지는 매출액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액이 없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이익도 적다라는 소리고요. 여기에서 내가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언어적인 부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취급하는 카테고리, 사업 경험,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이렇게 더 빨리 성장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느리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 대비 매출은 이런 그래프 형태로 성장이 될 거고, 내가 만약에 이 정도까지 갔다. 지금까지 나는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중간에 포기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플랫폼 운영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다가 일이 재밌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투자를 해보셔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 나는 한 달 정도 했는데 도저히 나랑 안 맞다. 너무 지루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빨리 드랍을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텐에서 돈을 벌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팔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컴퓨터 활용 능력, 아까 얘기했었던 엑셀, 웹 디자인, 영상 편집, 언어적인 부분, 뭐 자본금, 시간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추가로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내비게이션.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좀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셀러 분들과 브랜드셀러의 이런 장단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큐텐에서 지금 현재 리셀러는 약 한 7, 80% 정도가 있어요. 이 중에서 리셀러 분들이 드랍시핑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셀러 분들 같은 경우는 약 한 2, 30% 정도가 있는데, 확실히 제가 되게 많이 느낀 게, 2023년도에서는 이 브랜드셀러가 엄청 많이 유입이 된 걸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기관에서 이제는 온라인 수출을 하는 부분들이, 네, 정부 기관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기관에서 온라인 수출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관련 교육이나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기관을 통해서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 일단은 1순위는 아마존, 그리고 2순위가 이런 쇼피나 큐텐 마켓인 것 같은데, 일본 시장은 일본 아마존보다는 큐텐 마켓을 가장 먼저 이제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페이지인 이제 아마존 큐텐, 뭐 라쿠텐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20, 30%보다는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큐텐 재팬 안에서도 이제 이런 매뉴얼 교육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 교육을 이제 익혀서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런칭하시는 그런 자체 브랜드 셀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장점으로는 일단은 굉장히 쉽게 입점을 하죠.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입점하는데 별로 어려운 게 없고요. 한국어 관리자 페이지 잘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일단은 입점을 할 수는 있죠. 한국 통장도 사용 가능하고 뭐 다른 플랫폼 같이 뭐 페이오니어 이런 것 가입도 다 필요 없죠. 국내 오픈마켓하고 레이아웃도 비슷하고 광고 시스템도 다양하게 있고, 옵션 구성도 스마트 스토어와 비슷하고 심지어 상품 등록하는 것도 스마트 스토어하고 비슷하죠. 배송 시스템도 한국에 있는 지가센터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배송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경쟁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죠. 한국, 중국, 일본 셀러. 네, 계속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지금 이제 큐텐 재팬에서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현지 셀러를 많이 런칭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셀러, 중국 셀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본 현지 셀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국제 배송비라고 해서 배송비가 또 한국 택배비를 생각하면 안 되고 더 비싼 부분들이 있죠. 한 달이 넘는 정상 기간. 점점 심해지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큐텐 재팬이 사실상 한 1년 반, 네, 한 1년 반, 1년 전,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이 그렇게 좀 심한 편은 아니었었는데 최근 1년, 1년 반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큐텐, 라쿠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아마존은 월 한 5만 원 정도, 4,900엔 정도를 매달 내셔야 되고 큐텐은 뭐
비용 같은 거 없고, 라쿠텐은 초기 입점 비용이 월 한 20만 원 정도를, 20만 원부터 한 100만 원 정도를 1년치를 미리 내셔야 돼요. 아니면은 뭐 30만 원, 30 몇만 원 정도를 6개월로 낸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하셔야 되고, 비용이 이제 초기에 비쌉니다. 사업자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개인 법인 사업자, 큐텐도 개인 법인 사업자, 물론 그냥 개인 명의로도 가입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체험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쿠텐은 꼭 1년 이상의 법인만 가능하고, 수수료는 큐텐이 제일 저렴하고요.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도 큐텐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상품 등록도 큐텐이 제일 쉬운 편이고, 배송 처리도 이제 한국의 직관센터를 활용해서 굉장히 쉽게 배송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아마존은 FBA라는 시스템이 월등하게 좀 잘 되어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확실히 내가 브랜드셀러라고 하면은 큐텐을 입점을 하고 나중에 아마존까지 확장을 하시는 것도 저도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나는 브랜드셀러가 아니다, 이제 시작하는 셀러다라고 하면은 큐텐이 난이도가 훨씬 더 낮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보셀러는 이제 큐텐은 좀 더 쉬운 편이고요. 마켓 점유율은 아마존과 라쿠텐이 계속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존이 매출액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큐텐은 약 6위에서 7위 정도 하는 이런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수출에서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큐텐 셀링을 시작을 할 때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하루에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주시고, 이제 안정화하고 나서는 이거보다 시간이 더 투자를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초반에 그냥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3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은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부업을 생각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 그리고 기본적인 뭐 사무직 경험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그냥 스스로 안정화하는데 정말 빠르면은 6개월, 보통 1년, 보통 1년이 제일 많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했을 때. 도움 받으면은, 뭐 이런, 저 같은 경우에 도움 받으면은 3개월 내외, 3개월 내에 정도면은 이제 점차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나 쉽게 입점하고, 누구나 쉽게 상품 등록을 하고, 뭐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이라고 해서 여기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이 뒤에 페이지에서 자본금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온라인 셀러끼리 모여있는 네트워크 모임들도 좀 나가 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꼭 여유 있는 시간에 이제 활용하는 업무 습관.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런 시간들을 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프로젝트 안에서도 남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수업 영상이라든지,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남는 시간에 아이템 소싱하시고, 아이템 리서치 하시고, 아이템 뭐 확인할 거,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모든 업무는 다 클라우드화 시키기. 저는 구글 드라이브하고 원드라이브를 다 그냥 비용을 내고 다 쓰고 있고, 나머지 클라우드 쓰는 클라우드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비용을 내고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DB 관리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DB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엑셀표에다가 뭐 어떤 상품이고, 상품명, 상품 설명, 뭐 상품 단가, 그리고 어디에서 상품을 사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엑셀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업무 환경 세팅하는 것 중에서 딱 제일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는 이거예요. 업무는 한 번에 몰아서 하기. 그리고 돈을 아끼는 것보다 시간을 아끼는 방향.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한 번에 몰아서 하기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딱 이거예요. 아마 지금 큐텐에서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 오늘 뭐 회사 끝나고 와서, 또는 뭐 나는 지금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나 오늘 아이템을 꼭 한 5개를 등록을 해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 아이템 리서치 하는데 어, 거의 한 두세 시간 정도가 후딱 시간이 뭐 진짜 가는지도 모르고 아이템 리서치 하는 데만 후딱 시간이 가죠. 이렇게 찾은 아이템들을 뭐 분석을 하고 경쟁실로 찾아보고 키워드 찾아보고 이런 것들 다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날 아이템 한 개 등록하면은 잘 등록한다라든지 두 개 등록하면은 정말 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이템도 등록도 못하고 아이템 찾는 것만 하고 그냥 그날 끝난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이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효율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업무는 항상 몰아서 해주셔야 돼요. 이 업무는 몰아서 한다라는 의미가 이거는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과정인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상품 리서치만 열심히 하고 상품 등록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뭐 상품 벤치마킹만 열심히 하고 뭐 기획 상품 만드는 것만 열심히 하고 이런 형태로 아예 한 번에 일을 몰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물론 몰아서 할 때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시간을 아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셀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자본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자본금은 일단은 하루 판매 사입 단가 플러스 배송비. 만약에 내가 하루에 2만 원짜리를 판매를 한다. 사입 비용이 2만 원짜리예요. 그냥 기본적인 화장품 하나 2만 원 하는 것들 많이 있죠. 여기에 배송비 만 원. 그래서 하루에 3만 원짜리를 만약에 내가 10개 팔았다. 하루에 사입 비용이 3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돈이 묶이는 기간이 약 한 달이 좀 넘게 걸려요. 넉넉 잡고 60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비용만 하더라도 1,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여기에 여유 자본과 고정비 합치면은 약 2,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묶이는 돈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돈이 온라인상에서 돈이 묶이게 돼요. 한마디로 플랫폼에서 정산을 아직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 회사 통장 잔고에 약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 정도를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어느 정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셀링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런 자본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자본금이 거의 안 들어가다시피 판매를 하다가 이제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돈이 묶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게 되는 시점 자체가 돈을 벌게 되는 시점 자체가 우리가 셀러 입점하고 판매하고 정산을 받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처음에 첫 판매를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산을 좀 늦게 받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배송사를 큐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배송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배송비를 또 선정산을 해가기 때문에 거의 첫 판매하고 나서 한 두 달 후부터 정산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큐익스프레스가 아니라 다른 배송사를 썼다. 그럴 경우에는 첫 판매를 하고 5주 후 정도부터 이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뭔가 있는 게 큐텔에서는 자동 정산 시스템이라는 그래서 요 정산 기간보다 약 한 1, 2주 후에 정산을 받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정산 시기가 조금 더 느린 편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정산 금액을 내가 유지를 하려면은 이 정도 판매를 했을 때 회사 통장에 약 한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뭔가 내가 지속적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 자본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큐텐 재팬 판매는 우리는 이제 온라인 수출을 판매를 하는 거고, 온라인 수출로 한국에서 상품을 매입을 해서 유통 마진을 가지고 해외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상품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진을 붙여서 해외 판매를 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상품을 개발을 해서 브랜드 세팅을 하고 내가 수입을 해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진을 챙겨서 국내도 팔고 해외에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될지를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처음에는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확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진을 얼마나 두고 판매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가 온라인 수출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이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거는 정해진 마진율이 없습니다. 고객이 내 아이템을 선택하는 그 가격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굳이 싸게 팔 필요도 없이, 굳이 뭐 몇 배수로 판매할 필요도 전혀 없이 상품을 등록을 하고 가격 조정을 하면서도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 셀러 가격은 참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경쟁 셀러가 또 무조건 가격을 싸게 판다라고 해서 잘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경쟁 셀러가 최저가를 운영하는데 만약에 그 아이템이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전혀 이 경쟁 셀러보다 굳이 싸게 팔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팔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 데이터를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데이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예쁘게 보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고객에게 보여주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항상 아이템을 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물 상품을 판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상품 데이터를 파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판매를 하려면은 당연히 예쁘게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고 고객이 원하는 검색어를 찾아가지고 그 검색어를 노출시켜야 되겠죠.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플랫폼의 구조를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노출, 선판매, 후마진이라고 해서 먼저 판매를 하고 매출 파일을 늘리는 작업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파일을 먼저 늘리고 그 다음에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경쟁 셀러를 어떻게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리고 내 마진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게 사실상 노하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어를 못해도 할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큐텐 재팬에서 일본어가 필요한 부분이 상품명 작성하는 거, 옵션명 작성하는 거, 상품 설명, 그리고 상세 페이지, 고객 CS 이런 부분들이 일본어가 필요로 한데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키워드 리서치 할 때 일본어 필요로 하고요. 경쟁 셀러 리서치 할 때도 필요로 하고 이제 아이템, 벤치마킹 아이템 리서치 할 때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구글, 야후에서 정보 검색할 때도 필요로 하고 고객 구매 경로를 파악할 때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 저도 기본적으로 이런 번역기는 활용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번역기 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서도 자주 쓰이는 키워드들은 다 정리를 해놓는 습관들도 필요로 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냥 이 부분은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미지 번역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번역해주는 그래서 오우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들은 이제 유료로 번역을 해주고요. 그리고 웰 스튜디오에서도 무료로, 웰 브라우저에서도 무료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단점은 또 지재권 문제가 걸릴 수는 있어요. 지재권 얘기도 뒤에 가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재고 위탁 판매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초반에는 무재고로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위탁 판매는 배송업체에서 바코드 출력, 즉 큐텐 배송 처리하는 방법만 알면은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는 위탁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행해주는, 포장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긴 한데, 이 포장 대행해주는 업체는 또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겠죠. 혹시나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그 포장 대행해주는 업체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마존하고 라쿠텐의 일본 현지에서 단일 배송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큐텐 셀러가 여기보다 이 셀러들보다는 당일 배송을 못 하겠죠. 한마디로 쿠팡 로켓 배송과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배송하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셀러는 아무리 해도 이런 당일 배송을 할 수는 없다. 브랜드 셀러는 어, 당일 배송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일본 현지에다가 3PL을 맡기시는 분들도 현지 풀필먼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내 3PL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주문 후에 이제 오늘 뭐 주문이 오후 1시까지 들어왔다. 그럼 빨리 포장해서 당일 출고해서 당일 비행기 태우는 그런 브랜드 셀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러들 같은 경우는 상품 수령 기간이 3일 안으로 끊는 걸
목표로 해서 고객들 만족감을 느끼게끔 이렇게 만드는 브랜드 샐러드 분들도 요새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초반에는 이제 무제고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내 주력 상품이 있으면은 반드시 재고를 보유하시면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를 보유한다라는 소리는 안전재고라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 유통기한, 상품 재고 관리할 줄도 아셔야 될 거고, 품목 관리, 거래처 관리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엑셀로 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DB화 시켜서 클라우드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자, 유튜브에서 보니까 큐텐 지재권은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을 또 하셔가지고 제가 갖고 왔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큐텐에서 지재권 문제가 점차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재권 문제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재권은 크게 보면은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특허 디자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저작권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초상권, 그리고 세 번째가 상표, 네 번째가 특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상표권은 글로벌한 뭐 명품 브랜드 같은 것들이 있죠. 아니면 좀 준 프리미엄 브랜드, 아니면은 그냥 뭐 운동복 브랜드, 나이키 이런 것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저작권은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런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판매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입니다. 어, 한국에서 어떤 상품,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제재가 가하지 않는 상품,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유가증권, 마약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게끔 하죠. 그런 것들 빼고는 어떤 것든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시스템 플랫폼 정책이에요. 근데 다만 상세 페이지 뭐 이런 초상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 때문에 걸리는 케이스가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안 걸리는 거는 딱 정확합니다. 그냥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안에 이제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눕기 사진 써도 되냐? 네, 눕기 사진 써도 되고요. 다만 이 눕기 사진에 만약에 그림자가 비쳐져 있다.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이미지만 있는 거는 괜찮지만 그림자라든지 뭔가 추가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연예인 이미지, 연예인 상표, 이제 공식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 원칙상 전부 다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연예인 이미지를 쓰는 샐러드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샐러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하면은 그 케이스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고 판매하는 셀러. 두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판매하는 셀러.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다른 경쟁 셀러가 신고를 하면은 그냥 상품이 정지되는 케이스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저작권 문제가 들어왔을 때는 어, 반드시 이메일로 연락이 꼭 와요. 그래서 이 이메일을 꼭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메일에 여러분들이 응대를 안 한다, 무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상품 상품은 당연히 판매 정지되고요. 그 상품 판매 정지되게 되면은 쌓여있던 리뷰들 다 날아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예 가품을 팔았다. 그럴 경우에서는 바로 계정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뭐 사입해서 판매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코스트코에서 상품 사입해서 판매한 셀러들이 지금 큐테에서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마진이 남는 것도 있고 안 남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데서 보니까 뭐 이런 지구본 젤리 사가지고 팔면은 돈 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유명해서 다 경쟁 샐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벤치마킹 샐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벌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죠. 그래서 코스트코에서도 상품 사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서 되게 부지런히 상품을 등록하시는 분들. 근데 상품을 여기서 등록을 하되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판매를 하세요. 경쟁 셀러들 때문에. 그래서 못 파는 건 아니지만 한계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쿠팡에서 사서 큐텐에 판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서 큐텐에서 판다.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리면은 큐텐 매뉴얼만 그냥 익히는 케이스, 주력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것들 전략 없이 그냥 상품만 등록해서 얻어 걸리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그냥 가끔씩 판매되다가 마진은 적고 경쟁 셀러에 치여서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주력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진 남는 것만 찾아가지고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케이스가 이제 경쟁 셀러를 찾아서 그 경쟁 셀러가 코스트코에 있는 제품들을 등록한 걸 확인을 하고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케이스. 그래서 여기에 서로 가격 경쟁하고 뭐 광고하고 광고하는데 광고한 것만큼 매출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항상 이런 케이스들이 항상 새로운 아이템만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경쟁 셀러와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을 생각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 방법하고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판매 노하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 내 상품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 키워드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이제 셀러 계정에 대한 퍼포먼스 관리, 즉 CS 비율을 어떻게 높이고 그리고 CS를 할 때도 어떻게 연대를 해야 되고 상품 출고 날짜는 출고 날짜는 미루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되고 마진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에는 매출 파일을 늘리고 그 다음에는 마진율을 올린다. 이런 부분. 경쟁술로 진입장을 만들고 차별성 있는 상품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셔야지만 큐텐에서 안정적으로 셀링을 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 비즈니스 모델은 심플해요.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상품 리서치하고 마진 남는지 수익 분석하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코스트코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판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국에는 신규 브랜드 상품, 신규 공급처, 신규 아이템 이런 것만 계속해서 상품을 찾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신규 브랜드 상품을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빠르게 가져올 것인가. 예를 들면은 어떤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착용한 이미지가 있어요. 착용한 액세서리가 있어요. 이걸 누구보다 빨리 런칭해서 빨리 등록하는 케이스. 상품을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업체와 협상을 해서 상품을 더 빨리 갖고 오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적정 재고를 얼마나 잘 판매를 할 것인가. 상품 발주 처리를 얼마나 시급화시킬 것인가, 주기적으로 고객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어떤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고객 리스트를 다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고객 리스트를 정리 안 하고 그냥 상품 발송 처리만 하고 그냥 고객 DB는 다 없애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차이점이 있겠죠. 당연히 브랜드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고객 DB 관리를 하고 그 고객과 소통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계속 내 제품을 노출시키게끔 소위 말하는 리타게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략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은 초기에 벤치마킹 통해서 일반 상품을 보통 많이 등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큐텐셀러로 입점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는데 내가 힘들게 등록한 상품을 이제 누군가가 또 나를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수익률 저하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상품을 간편하게 등록을 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짜증나요. 그러다가 계속 신상품 찾고 신규 브랜드 찾고 경쟁이 덜한 상품 찾고 그러다가 내 브랜드 상품 판매를 해야 되나? 내 브랜드 런칭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상품을 찾아야 되고 자본금도 들어가게 되고 리스크도 있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짜증나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끊어낸다라고 하는 게 꼭 브랜드 제품만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끊어낼 수 있는 건 끊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유통상품으로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유통상품들도 기획을 해서 남들과 차별성 있게끔 상품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어요. 큐텐에서는 화장품 그리고 패션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팔리고요. 요새는
한국 패션 브랜드들, 회사들도 큐텐에 많이 입점을 해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이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 제일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패션이나 잡화 그리고 케이팝, 뭐 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에는 매출을 먼저 내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매출을 내야지 시스템을 익히고 시스템을 익혀야지만 큐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내 샵의 팔로우를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진을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까지 됐을 때는 이때 이 구조까지 됐을 때는 판매량보다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몇백 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 팔았을 때 마진율 가져가고 그리고 내 상품을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재구매 고객. 내 상품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고객을 얼마나 다시 소통할 수 있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냐. 그래서 재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 자체가 어,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안 쓴다라는 소리거든요. 마케팅 비용을 안 쓰게끔 재구매를 만들어내서 내 마진율을 더 올리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큐텐에서는 이제 약 한 2,400만 명 정도 이제 구매자로 가입이 되어 있고, 셀러는 약 2만 2천 명 많죠. 중요한 거는 이제 모바일에서 거의 대부분 다 구매를 한다. 그리고 여자가 훨씬 더 많고, 연령별은 20대, 30대, 40대가 제일 많은데, 되게 재밌는 게 요새 최근에 10대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비율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상품을 구매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 일본 현지 안에서 예전에는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신용카드도 쓰긴 하지만, 이 간편 결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확- 확산이 돼서 10대 구매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0대에 타겟팅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셀러들도 요새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나는 그냥 호기심으로 큐템 판매를 해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안 내시고 일단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단 한 달에 단 10만 원이라도 정기적으로 나는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신 분들은 사업자를 내고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는 업태는 그냥 도소매 그리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내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추가로 무역이나 수출 넣으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이게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 가셔서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에 가신 다음에 꼭 사업자를 내시고 이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외 판매만 하는 경우에서는 통신 판매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내 판매도 하시고 해외 판매도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내셔야 돼요. 통신 판매. 요거는 연어세를 1년에 한 5, 6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때 주의사항이 경업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거 파악하셔야 되시고 공무원은 사업자를 못 내시죠. 공무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자는 임대사업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창업을 했을 때는 그냥 직원 없이 그냥 리스크 최소화하면서 판매하시는 걸 저도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재고는 초기에는 무재고로 시작 가능하고 단 나중에는 이제 재고를 꼭 보유하면서 판매를 해야 된다. 이 재고를 보유하면서 판매를 한다는 소리가 안정적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은 큐템 플랫폼 시장 규모가 사실상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월급 이상은 충분히 벌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뭐 특강 시간 때 이런 얘기하면 조금 실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큐텐 플랫폼 시장 파이가 크진 않다. 그래서 어, 이 큐텐에서 상품을 팔면서 다양한 온라인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제가 Q&A 프로젝트에서도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주력 상품들을 만들어 놓고 이 주력 상품들 위주로 판매를 하시고 나중에는 이거 안정화 다 시켜놓고 하루에 2시간 쓰든 뭐 1시간 쓰든 2시간 쓰든 뭐 많으면 3시간 쓰든 한두 시간 썼을 때 이걸 최적화시켜서 만들어 놓고 진입장벽 만들어 놓고 안정적으로 상품 팔아라. 그리고 상품 계속 업데이트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 남는 시간에는 차라리 뭐 직장을 다니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다른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제 아마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 확장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한계성은 있고요. 이 한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시장 파이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셨어요. 어느 정도 해야지 꾸준하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이거 제가 아까 시간하고 매출의 비례를 해서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 형태로 성장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제일 많이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 이제 평균치를 말씀드리면은 30대, 40대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하루에 3시간 정도 투자를 하고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무직 직장인을 얘기를 하고 이 사무직 직장인은 그냥 컴퓨터 다룰 줄 알고 엑셀도 조금 다룰 줄 알고 기본적인 엑셀 뭐 다룰 줄 알고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독학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에서는 보통 정말 빠르면은 이제 한 6개월, 정말 빠르면 6개월, 보통은 1년 정도. 1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걸 체감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에서는 빠르면은 한 달, 길면은 3개월 이 정도로 안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상 시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시간적인 부분이라서 시간을 나는 아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장 많이 포기를 하는 케이스가 내가 상품을 등록했는데 안 팔려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는데 내가 하는 방향이 맞는지 헷갈려서 자꾸 이제 어느 정도 판매량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자꾸 경쟁 상품, 경쟁 셀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리고 지재권 신고 때문에 신고받고 구매 대행처럼 경찰서 가는 게 아닌지 불안해서 보통 지재권 경고를 받으면은 큐텐 브랜드 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메일로 연락이 오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문의가 오게 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상품 코드 몇 번에 대해서 어떠한 신고가 들어왔다. 이 제품이 이제 당신이 올린 게 맞는지 증빙을 해달라.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몇 월 며칠까지 아무런 응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대가 보통 오게 됩니다. 이 지재권은 이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재권은 안 걸리게끔 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냥 직접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미리 캔버스 쓰고 아니면은 간단하게라도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제 아이템 소싱의 한계성을 느껴서 그래서 이 케이스는 내가 상품을 등록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꾸 경쟁셀러나 아니면은 등록을 했는데 안 팔려서 어떤 걸 등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템만 등록하면은 자꾸 경쟁셀러가 내 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등록을 한다. 이런 케이스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마케팅, 상품이라는 건 알겠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케이스를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 케이스를 계속해서 이제 맴돌아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셀러하고 브랜드셀러의 이제 성장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큐텐 재팬에 대한 매뉴얼 교육은 유튜브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 지원 교육도 있어요. 고비즈 코리아에 가면은 이제 제가 직접 올려놓은 영상 교육들도 있고요. 첫 번째로는 큐텐 재팬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교육,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정부 지원, 이거는 고비즈 코리아 사이트 가보시면 거기에 수업 큐텐 재팬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매 경험은 꼭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품 등록, 이제 상품 포장 발송,
프로모션, 광고하는 거, 정산, CS 이런 것들 다 경험을 해보고 이걸 한 5번 정도 경험을 해보시면은 QSM이라고 하는 관리자 페이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 나서 그때 포기를 한다. 이렇게 좀 결정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브랜드셀러 같은 경우에서는 어,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좀 고민하다가 그냥 딱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성장 방법이라고 하면은 사실 얘기를 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어, 딱 핵심만 찍어서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브랜드셀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셀러 관점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거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파악하면서 상품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보통은 이 셀러 관점에서만 상품을 등록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커머스 교육 같은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상품을 판매를 하려면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고 유입을 시켜서 이제 구매 전환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전형적인 셀러 입장에서만 보는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소비자는 어떠한 경로로 상품을 구매하는지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점에서는 고객과 내 상품이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되는 건지, 고객이 내 상품을 어떻게 찾게 되는 건지, 이런 경로들을 파악해서 이 소비자 관점을 파악해서 상품을 같이 등록을 해주셔요. 그래야지 고객이 내 아이템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상품을 광고해서 판매하는 거는 한계성이 있어요. 플러스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마케팅 비용이 안 들어가게 되고 플러스 알파로 마케팅 자산이 쌓이게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브랜드 업체랑 같이 마케팅을 도와드릴 때도 이 앞단에 있는 광고는 그렇게 많이 저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찾아오게끔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계속해서 기획하고 프로모션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계속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고객이 원하는 아이템이 어떤 건지,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설득이 어떤 건지. 고객이 원하는 설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주력 카테고리하고 내 주력 아이템이 있어야지 이 아이템에 맞게끔 카피를 쓸 수 있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미지 만들 수도 있고 영상 만들 수도 있고 이 아이템에 따라서 스토리텔링도 할 수도 있고 뭐 만약에 내 브랜드 제품이면은 인플루언서한테 제안도 할 수도 있고 리뷰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기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나한테 꾸준하게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결국에는 나하고 고객하고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마케팅 자산을 만들어가게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리셀러도 마찬가지고 브랜드셀러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저희 큐리니 프로젝트도 그렇고 아니면은 다른 뭐 이런 기관에서 교육할 때도 그렇고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케팅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마케팅을 꾸준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자산을 만드세요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마케팅 자산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뭐 고객과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는 뭐 그게 라인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뭐 트위터가 될 수도 있겠고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준비를 했고요. 저 같이 함께 도전했을 때는 혼자서 독학해서 걸리는 시간보다는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단축시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Q10 매뉴얼 교육만 받게 되면은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저런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